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인민군 최정예 여성정찰부대 상사가 복무. 14해 동안 단 한 번도 명령을 거부한 적 없던 그 여군이 상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양 한복판 군복을 입은 채로.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상관의 뺨을 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시 낙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높은 건물의 깨끗한 거리, 화려한 행사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대동강 바로 옆이었는데 봄이 되면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강물 위로 꽃잎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 풍경만큼은 지금도 눈에 서네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봄날 냄새는 잊히질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높은 분은 아니었고 구역 내에서 행정일을 보시는 중간 간부셨죠. 어머니는 동네 타가소에서 보모 선생님으로 일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은 북한에서도 꽤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왔고 명절이면 어머니가 녹두지짐이에 평양냉면 국물을 직접 우려내셨어요. 사골을 몇 시간씩 고아서 만드신 그 국물 맛은. 어르신들, 혹시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음식 맛이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체육을 잘했습니다. 달리기도 빠르고 특히 사격 훈련에서는 또래 중에 저를 따라올 아이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늘 수연이는 군인 체질이야라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은 그냥 군인이 아니잖아요. 당과 수령님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도 그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18살 고등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저는 자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흐뭇하게 웃으시며 우리 수연이가 나라를 지키겠다니 아버지 어깨가 펴진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셨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입대 초반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6.25 전쟁 때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완전 군장을 메고 산을 넘었어요. 밥은 옥수수죽에 소금절이 몇 조각이 전부였고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혁명적 기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역이었지만 그때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여성정찰부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특수부대 같은 곳인데 여성들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였어요.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서 저 같은 경우는 체력 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격, 격투, 지형 파악, 야간 침투 훈련.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했어요.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도 있었고요. 세월이 흘러 저는 하사, 중사를 거쳐 상사가 되었습니다. 14해 복무였어요. 32살이 될 때까지 군복 하나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제대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저는 부대가 집이었고 동료들이 가족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글쎄요. 행복이라기보다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마치 어릴 때 우물 안에서 자라면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요. 저에게 북한은 그냥 세상이었고 군복은 그냥 제 삶이었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장마당 구경을 가끔 나갔을 때
강냉이 옥수수 1kg에 2,000원 하던 것이 어느 해부터 5,000원, 10,000원으로 오르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처럼 왁자지껄한 그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나라가 어렵다, 제국주의 놈들 때문이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딱 한 번 작은 균열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기 한 명이 몰래 귀띔해 주더군요. 수연아, 너 혹시 오가가 뭔지 알아? 저는 그때 처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가. 별 생각 없이 무슨 과야? 하고 되물었는데 동기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냥 아니야, 잊어버려라고 했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은 김옥희였습니다. 가명이에요. 저보다 3살 위였고 부대에서 제가 가장 따르던 언니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해서 군복이 유난히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쩌렁쩌렁 컸고 웃을 때는 시원하게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야, 이게 뭐가 힘들어? 더 해봐. 하면서 후배들을 끌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 언니가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군에서 만난 언니이지만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오키 언니에게 발령이 났습니다. 평양 소재 부서로의 전출 명령이었는데 부대 내에서는 다들 수군거렸어요. 오가 같다고. 그때까지도 저는 오가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상부에서 능력 있는 여군을 골라 데려가는 특별 부서쯤으로 생각했어요. 오키 언니가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언니는 떠나던 날 저한테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수연아, 나 잘 다녀올게. 근데 있잖아. 너는 절대 여기서 눈에 띄지 마. 알겠어.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언니, 무슨 소리예요? 잘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키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진짜로요. 부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낯선 사람이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서야 언니 하고 불렀어요. 언니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데 눈이 웃질 않았습니다.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억지로 표정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예전에 그렇게 반듯하던 어깨는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걷는 게 마치 자기가 있는 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언니, 잘 다녀왔어요? 하고 팔을 잡으려 했는데 언니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눈빛이. 어르신들, 혹시 너무 놀란 짐승이 사람을 보는 눈빛 아시죠?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공포와 경계심이 뒤섞인.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 좀 피곤해서. 그 말만 하고 언니는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군에서 14해를 살았으면 직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위험한 상황을 몸으로 먼저 감지하는 그런 감각이요. 그 감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였어요. 제가 언니,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줘요 하고 물었을 때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아, 오가가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기쁨조야. 기쁨조.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언니가 짧게 설명해줬습니다. 당고위 간부들과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공연도 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거기 있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복무한 군인이 결국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게 6.25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짓밟혔는지. 그런데 그건 전쟁 때 얘기 아닌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르신들,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리시는지 제가 압니다. 저도 나중에 그 언니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언니는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 제대로 못 보냈대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거기서 뭘 하는지 어머니가 알면 안 된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 나라가 우리를 아낀다는 것, 군인은 가장 존엄한 직업이라는 것,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는 것,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를요. 오키 언니는 그로부터 반년 뒤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언니가 제발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그 바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3월 초였어요. 대동강에 얼음이 막 풀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지휘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지휘관 옆에 제가 처음 보는 민간인 복장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 리수연, 오늘부로 평양부호가로 전출 명령이 내려왔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과. 오키 언니가 석 달 만에 눈빛이 죽어서 돌아오던 그 오과. 언니가 창고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쁨조라고 속삭이던 그 오과. 언제부터입니까? 3일 후. 이유가 뭡니까? 상부 결정이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상부 결정이라는 말은 곧 끝이거든요. 더 묻는 것 자체가 불복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휘관과 그 남자는 저에게 눈빛 하나 주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막사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흘 뒤 저는 지정된 건물로 갔습니다. 평양 시내 어느 단독 건물이었는데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행정 건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복도에 여성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젊고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군인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어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2명과 또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군인이니까 차렷 자세로 섰는데 그 중년 여성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군복 벗어.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군복 벗으라고. 신체 검사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신체 검사. 저는 군 입대할 때도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의료 검사였어요. 혈압, 시력, 체력? 그런 거요. 그런데 이 방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체 검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르신들, 제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18살부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넘고
영하 20도 강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사격 시험에서 10발을 쏘면 10발을 다 맞췄고 격투 훈련에서는 남자 후배들도 제 발밑에 눕혔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14해의 군 복무가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총을 잘 쏘고 몸이 건강해서 불려온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반반하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불려온 거였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벗어? 명령이야. 그 여자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상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무 중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지시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그때 비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그대로 옮기기는 너무 치욕스러운 말이었어요. 제 몸에 대해서 군인이고 뭐고 결국 여자는 다 똑같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바닥이 그 남자의 뺨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14해 동안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저도 모르게 움직인 겁니다. 방 안이 순간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뺨을 감싸쥐고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처음으로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14해 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딱 한 번의 손바닥으로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처럼요. 그날 밤 저는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뺨을 때린 직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둘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문실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형광등 하나만 달랑 켜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밤새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될 무렵 아까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다 제 앞에 앉더니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리수연 상사, 오늘 내가 한 짓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 간부였지. 돌아가셨지만 그 기록은 남아있어. 내 어머니는 지금 낙랑구역에 살고 계시고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지.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연좌제가 뭔지 아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3대가 같이 벌을 받는 나라예요. 제가 오늘 한 짓이 단순히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분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지실 수도 있지. 아니면 내 동생이 오지에 배치될 수도 있고.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너. 지금 당장 관리소로 보낼 수도 있어. 관리소. 여러분,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군 생활하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강제 노동, 그리고 죽음. 그게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복종하거나. 선택해.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단 부대로 돌려보내졌어요. 사흘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하라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도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봄이었는데 추웠습니다. 아니, 추운 게 아니라 얼어붙은 거였겠죠.
막사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 군복을 벗고 그 건물에 들어가면 오키 언니처럼 석 달 뒤에 눈빛이 죽어서 돌아오겠죠. 아니면 언니처럼 어느 날 사라지거나 어머니는 제가 잘 지낸다고 믿으실 거고 저는 차마 편지도 못 쓰겠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복종하면 가족은 지킬 수 있을까? 아마 당분간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번 잡은 줄을 그냥 놓아줄까요? 저는 군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한 번 약점을 잡히면 평생을 그 줄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면 이게 사는 건가? 어르신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막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그때 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군에 보내시던 날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시던 그 모습.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아셨을까요? 이 나라가 딸을 어떻게 쓸지를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어요.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까지 끝입니다. 성공한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군인이니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순찰대가 얼마나 촘촘하게 서 있는지도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서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 14해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저를 위해 단 하루도 살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걸 그날 새벽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찰부대 출신이라 지형 분석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군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을 이제 탈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나라가 저를 버렸으니 나라가 가르쳐준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빠져나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발 건강하세요. 딸이 살아서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부대 창밖으로 대동강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랑 강변에 앉아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연아, 저 별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똑같이 빛난단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탈출 준비에 주어진 시간은 딱 열이틀이었습니다. 사흘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제가 계속 복종을 거부하자 저는 부대 내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일과를 진행했지만 어딜 가든 누군가 따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을 가도 식당에 가도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훈련이 돼 있거든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군인이라 몸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도 정찰부대 출신이었어요. 저는 감시를 감시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지는지, 누가 어느 방향을 맞는지, 어떤 루트로 이동하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열이틀 동안 저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과를 소화하면서 밤에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속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목표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바로 아시죠? 남북이 갈라진 그 선 말입니다. 6.25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지킨 그 땅. 지뢰가 깔려 있고 철조망이 있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총구가 겨누고 있는 곳이에요. 탈북자 대부분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비무장지대를 직접 넘는 건 사실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두만강 루트는 브로커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또 숨어야 합니다. 잡히면 송환되고요. 저는 돈도 없었고 믿을 브로커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비무장지대, 저는 군인으로서 이 구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에 지뢰가 집중돼 있는지,
열상 감지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순찰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제가 직접 훈련하고 교육받은 내용들이었어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도 다른 방식의 죽음이었어요. 열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4월 중순, 달이 없는 흐린 밤을 골랐어요. 달빛이 없어야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기 쉬우니까요. 저는 평소에 훈련 준비물처럼 꾸린 작은 배낭 하나와 부대에서 제 지급품이던 권총 한 자루를 챙겼습니다. 총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잡힌다면 그 총을 저 자신에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잡혀서 관리소에 끌려가느니 그 편이 낫다고 그때의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교대 시간 사이에 15분.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담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훈련 때 몇 번씩 넘어봤던 구조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부대를 벗어나자 비로소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귀에 쿵쿵 울렸어요. 거기서 비무장지대 인근까지 걸어서 4시간이었습니다. 포장도로를 피해 산길로 움직였어요. 어둠 속에서 낙엽 밟는 소리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봄이라 풀이 막 올라오던 때였는데 땅이 질척거려서 발이 빠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벽 6시 무렵 비무장지대 외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순찰 패턴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정찰 훈련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낮추고 눈만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로 2시간을 버텼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철조망까지의 거리는 약 50m. 저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뛰었습니다. 지뢰 구간을 피해 제가 분석해둔 루트로만. 발을 딛는 위치 하나하나를 계산하면서요.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달렸어요. 철조망에 닿는 순간 손이 찢겼습니다. 철조망 가시예요. 피가 났는데 느끼지 못했어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겠죠. 저는 군복 소매로 철조망을 감싸 쥐고 넘었습니다. 넘어서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어요. 살짝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면서도 계속 앞으로 달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달랐어요. 제가 아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남쪽 말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들었고요. 총구가 제 방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쪽 군인들이었어요. 몇 명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저는 엎드렸습니다. 축축한 땅에 뺨을 대고 누우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쪽 땅에 닿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쪽 군인들에게 제압당한 그 순간부터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축축한 땅에 엎드린 채 양손이 뒤로 묶였어요. 누군가 제 배낭을 벗겼고 권총을 빼앗겼습니다. 발목 통증이 그제야 밀려왔어요. 삐끗했던 게 생각보다 심했는지 일어서려 하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군인 하나가 제 팔을 잡아 부축해줬는데 그 손길이 거칠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북쪽에서라면 이 상황에 이미 개머리판이 날아왔을 텐데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창문이 없는 칸이었거든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지하였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전날 밤 평양에서의 신문실이랑 겹쳐 보였어요. 형광등 하나, 창문 없는 방. 제가 북쪽을 탈출했는데 왜 또 이런 방 안에 있는 건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웃기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웃음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리수연 씨,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국가정보원. 저는 그 이름을 북쪽에서 배웠습니다. 남쪽의 첩보기관이라고, 우리 인민을 탄압하는 기관이라고 교육받았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또 긴장이 됐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다치셨죠? 의료진 부를까요? 편하게 앉으라는 말. 북쪽 신문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는지, 상관은 누구였는지, 왜 탈북했는지, 탈북을 도운 사람이 있는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심어보낸 건 아닌지.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간첩. 저를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비무장지대를 넘어왔습니다. 철조망에 손이 찢기고 발목을 삐면서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받는 말이 당신이 간첩이 아닌지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황당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혼자 총 들고 넘어온 북쪽 여군 상사라니 의심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죠. 조사는 길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날짜 감각이 없어졌어요. 밥은 제때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에 반찬이 3가지였는데 처음엔 먹지 못했어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고 솔직히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식품에 독이 들었다고 배웠으니까요. 나중에야 그 교육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조사관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딱딱했고 어떤 분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한 분이 조사 중간에 커피를 건네줬는데 저는 커피라는 걸 처음 마셔봤습니다. 쓴데 묘하게 향이 좋았어요. 그분이 힘드시죠?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힘드냐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사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들이 북쪽 부대 실태와 맞아떨어지는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조사관 한 분이 슬며시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조사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건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부대에서 알아챘을 테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충격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지,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 아픔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6.25 때 가족이 갈라진 분들, 지금도 북쪽 형제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겠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철조망 하나 때문에 가족을 볼 수 없는 것.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것. 그 막막함이요.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조사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 리수연 씨,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원.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응 교육? 저는 군에서 어떤 훈련도 다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적응 교육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하나원에 도착하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총도 없고 철조망도 없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그 평화로운 공간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으니까요. 긴장이 풀리면 그동안 버텼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법입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조용하다 였습니다. 군대에서 14해를 살았으니 저한테 일상의 소리는 늘 구령 소리, 발 구르는 소리, 총성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원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도요. 그 소리들이 어색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총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직도 군대 안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 위험이 올 것만 같아서 계속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국정원 조사 때도 그랬지만 하나원 밥상 앞에 앉으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반찬이 4~5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 김치에 나물무침에 생선 한 토막까지. 북쪽에서 명절에나 볼 수 있던 밥상이 몇 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한테만 특별히 주는 건가? 이게 매일 나오는 게 맞나 하고요. 옆에 있던 선생님께 이거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럼요, 매일이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금융생활, 교통이용법, 취업준비, 의료보험제도. 하루에도 몇 가지 과목씩 배웠어요. 배우는 것마다 새로웠습니다. 특히 금융교육이 어려웠어요. 통장, 카드, 이체, 자동이체. 북쪽에서는 현금만 썼거든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때도 뇌물을 줄 때도 다 손에서 손으로 현금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돈이 어딘가로 갔다가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카드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청구서가 옵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럼 물건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고 되물었어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북쪽에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 교육보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원 교육 일정 중에 외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솔자 선생님을 따라 근처 대형마트에 갔는데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자 한 종류가 30가지도 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과자 종류가요. 라면 코너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음료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냉장 코너 유리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공기가 확 나왔는데 저는 그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북쪽에서 저는 냉장고를 가정에서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부 집안이라 다른 집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니 그냥 빈 상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에는 냉장고가 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고 그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갑자기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솔자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오셨는데 저는 왜 우는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마음이었달까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런 것들을 먹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달까요? 북쪽에 있는 동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한 끼를 걱정하고 있을 그 사람들 생각이 났달까요?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눈물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계셨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북쪽에서는 눈물을 보이면 나약하다고 했거든요. 군인은 특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냥 옆에 계셨어요. 한참 있다가 손수건을 건네주시면서 다 울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 근처에 있었는데 밤 12시에 가도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새벽 2시에 몰래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삼각김밥을 하나 샀어요.
500 몇십 원이었는데 동전 몇 개로 따뜻한 밥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이 어땠냐고요? 쌀 한 톨 한 톨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북쪽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또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런 걸 드셨으면. 그 생각이 또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절 참 많이 울었어요. 말투 문제는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원 안에서는 다들 비슷하니까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면 달랐어요. 제 말투가 이상하다는 게 금방 드러났거든요. 어떤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가게에서 물건값을 물어봤더니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슬펐어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70년이 넘도록 갈라져 있으니 말까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음식 이름도 달랐어요. 북쪽에서 강냉이라고 부르던 걸 여기서는 옥수수라고 하고 얼음보숭이라고 부르던 걸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것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분단의 흔적이었어요. 인터넷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손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북쪽에서는 내부 인트라넷은 있었지만 바깥 세상과 연결된 인터넷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검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 검색창에 글자를 넣고 엔터를 눌렀을 때 눈앞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찾을 수 있었어요. 날씨도 요리 방법도 병원 위치도 버스 노선도. 북쪽에서는 뭔가 궁금하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그냥 모르고 살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게 없는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검색창에 북한 뉴스를 쳤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 제가 군복을 입고 지켰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처음으로 읽었어요. 밤새 읽었습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무겁기도 했어요.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전쟁 직후엔 참 가난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시절. 그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됐잖아요.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고 밤새 불을 켠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고. 북쪽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나원에서 매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원 수료식 날 수료증을 받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보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여기서 제대로 사는 것으로 갚겠다고요. 철조망에 손을 찢어가며 넘어온 그 밤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쉽지 않은 다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를 맨몸으로 넘어온 사람이 이 정도 다짐을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지 이제 몇 해가 됐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어요. 벽지도 새 것이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군대에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든요. 막사에 동료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새벽 구령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어서 첫날 밤에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그냥 긴장이 풀려서 우는 건지. 아마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었겠죠. 자유가 뭔지 저는 그 빈 방에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도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뭘 입을지. 전부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14해를 살면서 저는 이 당연한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상은 새벽 4시,
취침은 밤 10시. 식사 시간도, 이동 경로도, 입는 옷도 전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독립을 열망했는지. 내 나라에서 내 말을 하고 내 이름을 쓰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저녁에 내가 눕고 싶을 때 눕는 것. 그게 자유더라고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살면서 한 번도 빼앗겨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착 초기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력서를 처음 써봤어요. 학력을 쓰고 경력을 쓰고 특기란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사격 잘함, 격투 잘함, 지형 분석 능력 우수.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느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정예였는데 민간인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어요. 면접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말투 때문에 탈락한 곳도 있었고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곳도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제가 북쪽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취업 교육을 받고 밤에는 혼자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남쪽 말투를 배우려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아나운서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뉴스 앵커 말투를 따라하면서 남쪽 말을 익혔어요. 그러다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사무보조일이었는데 첫 월급날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힌 걸 보면서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북쪽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첫 월급으로 저는 뭘 했냐고요. 동네 시장에 가서 나물 몇 가지를 사고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어머니가 즐겨 만드시던 시래기 된장국 비슷한 걸 끓여봤는데 맛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 탈북해서 하나원에 들어온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상담도 하고 정착과정도 같이 도와드리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그 혼란, 그 낯설 마트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북쪽에서 아들 하나를 먼저 보내고 당신도 넘어오신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얼마나 거칠고 주름이 많으셨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이 생각났거든요. 어르신들, 어머니 손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손이 그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북쪽에 남겨진 동료들 이야기입니다. 오키 언니. 언니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언니가 창고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쁨조라고 속삭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언니, 어디서든 제발 살아있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언젠가 꼭 찾을게요. 같이 새벽 훈련을 뛰던 동기들. 지금쯤 몇 명은 제대했을 테고 몇 명은 아직 군복을 입고 있겠죠. 추운 겨울에도 산을 넘고 배고파도 구호를 외치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애쓴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체제가 잘못된 거야. 언젠가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방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 못하고 떠난 것, 지금도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온 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냉면 국물 맛이 생각날 때마다 울었어요. 근처 냉면집에 가봤는데 맛있긴 한데 어머니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고를 몇 시간씩 고아서 동치미 국물을 섞어서 만드시던 그 국물 맛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건 아마 영원히 같을 수가 없겠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게 계세요. 딸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이산가족 상봉 뉴스 보실 때 우신 적 있으시죠? 저도 여기 와서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자매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우는 장면이요. 빽발이 된 오빠와 할머니가 된 여동생이 손을 잡고 우는 장면. 그분들이 헤어진 게 몇 살 때였는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김치를 담그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요.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군인으로 북쪽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남쪽에서 제가 바라는 통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안고 싶다는 것. 오키 언니가 살아있다면 그 손을 잡고 싶다는 것. 북쪽 동료들이 마트 냉장고 앞에서 저처럼 주저앉아 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것. 우리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어르신들도 살아계시는 동안 그날을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때 피 흘리며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 가난을 딛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 것도, 새벽에 편의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넘어올 이 땅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철조망에 손을 찢겨가며 배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꼭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